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을 뉴스와 방송을 통해 많이 들으셔서 귀에 익으실 텐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바로 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부패 행위자로 신고되었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느냐? 바로 김태우 수사관입니다. 혐의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입니다. 김 수사관이 고교 동문인 현직 검찰 간부에게 자신의 첩보를 누설했다고 지목한 박 비서관에게만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부패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에 있다면서 신고가 확인될 경우 정치적 논란과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김 수사관의 부패 신고는 신고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 법적으로 신분 보장을 받기 위해 밟는 첫 번째 절차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수사관이 부패 행위 신고자로 인정받게 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원상 회복할 수 있는 법적 보호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김 수사관은 현재 공무상 기밀 누설로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인 비위와 언론의 각종 첩보를 누설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김 수사관이 이런 부패행위 신고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자, 우선 권익위는 김 수사관의 신고 내용이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정 부패 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박 비서관이 자신의 고교 동문에게 첩보를 누설한 의혹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첩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김 수사관 보고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을 해당 검찰 간부가 알고 있었는지 물었던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습니다. 이 같은 박 비서관의 해명은 첩보가 아닌 비위 사실에 대한 일종의 확인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상임, 비상임 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엔 판사와 변호사 출신 위원들이 포함이 되는데 우선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이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부패 신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하는데 권익위는 김 수사관이 부패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부패 신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권익위가 내부 절차를 거쳐 김 수사관의 신고를 부패 행위로 판단할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하거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에 신고 내용을 이첩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차관급 이상인 임 전 실장과 조 수석의 부패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권익위는 기존 수사와 별개로 박은정 권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직접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김 수사관이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를 택한 것은 현행법상 공익신고는 284개의 법령 위반 행위만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김 수사관이 제기한 직권남용 혐의 등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의 비위 혐의의 경우 부패신고로도 법적 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어 공익신고와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부패 신고가 인정받기까지 그 절차가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김 수사관의 신고가 부패 신고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김 수사관의 신분 보호 조치 여부는 소송을 거쳐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검찰청에선 김 수사관의 중징계 요청이 이유를 부패 신고가 아닌 개인 비위와 언론 인터뷰 때문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과 언론 인터뷰의 사안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둘을 같은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보다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2008년 하남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 조작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던 박모 씨에게 선관위가 내린 파면 조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파면이 정당했다라는 판단인데, 박 씨는 2008년 3월 화장장 유치 문제로 하남시장 주민소환이 추진될 때 투표 청구 서명부가 조작됐지만 이를 선관위 직원들이 묵인했다며 공익신고와 언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선관위가 의도적 묵인이 아닌 실수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파면 사유도 공익신고가 아닌 언론 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관위의 주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최근 법원은 공익신고와 부패 행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김 수사관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선후 관계를 명확히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내일 검찰에 출석하게 되는데 이때 특감반 시절 작성한 첩보 동향 보고서 138건을 모두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가 언론사나 민간기업 사찰 등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라는 게 김 수사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김 수사관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들까지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일부 공개된 바 있는 김 수사관의 폭로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번 검찰에 제출하게 될 138건의 첩보 동향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이슈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신재민 사무관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교육업체 메가스터디가 폭로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매체 뉴스원은 지난 8일 메가스터디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 이 관계자는 신 씨가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7월 강의 계약을 했으나 이후 4개월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공개해 우리도 많이 놀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신재민 사무관이 유튜브를 통해 폭로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밤 9시 40분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소식을 접한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직접 보도자료를 확인한 뒤 보도자료에 써 있는 이름들이 본인이 한솥밥을 먹고 지냈던 사람들의 이름인 것을 확인하고 다소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틀 뒤 기자회견을 하려 했지만 언제 긴급 체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당일 밤 유튜브 생중계로 방송했다고 신재민 사무관의 친구인 장모 씨가 털어놨습니다. 참고로 신 전 사무관은 외부와의 접촉을 모두 끊고 일주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신재민 사무관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의혹과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포인트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신재민 사무관이 퇴원 후에도 기존의 폭로 내용을 보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나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폭로할 사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신재민 사무관이 폭로한 적자국채 발행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파렴치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소재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근거가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과 조금의 카톡 대화 내용밖에 없다라는 것은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의 반격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재민 사무관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면 신 사무관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 사안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은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야 3당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김태우 사무관 관련 특검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 회의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련자들의 출석이 어려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할 수 있는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기보다는 특검 시기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당만 단독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지만 다른 야당과 공조하기 위해 특검의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야당은 이외에도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이 면담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 운영위, 국방위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 참모총장 면담 사건에 대해 특검 및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소식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드루킹 건과 임종석 조국의 국회 출석 때의 안 좋은 기억 때문일까? 한편으로는 야당이 제대로 이 사건을 파헤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엊그제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0.5%포인트 올라 46.4%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리얼미터의 발표이고 부정평가가 48.2%로 긍정평가를 여전히 앞서고 있지만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은 야당이 얼마나 무능한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1월 한 달 설 민심을 달구기 위해 당청과 문바들은 총궐기할 기세입니다. 거기에 김정은까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야당이 새해 첫 테이프를 잘못 끊으면 내년 총선까지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질질 끌려다닐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1월 한 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 여기에다가 청와대 행정관의 육군참모총장 면담권까지 밥상은 이미 차려졌습니다. 이렇게 차려진 밥상을 못 떠먹으면 자유한국당의 간판은 내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